올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모두 모아서 그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보니까 뭐 출연진 평균 연령이 뭐 어쨌다고? 저도 못 나가죠. 못 나왔지 여기도. 아 여기 보고 얘기는. 저만 지난주 네, 맞아요. 아 그랬네 보니까. 예, 뭐 본부장님 때문에 그 연령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제가 뭐 그러니까 그지 듣기에 기분 나쁜. 사실은 그날 저도 제가 그 평균을 끌어올리는 쪽에 그러니까 속한 사람이어서 평균을 안정화시켰지 그때. 예, 참 그 저도 안정화. 슬펐습니다. 네,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없는 사이에 그렇게 안티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게 깨알 같은 재미입니다. 아, 그게 같은 재미에. 자, 오늘은 좀 이제 국적이 좀 연령의 국적이 좀 다양해질 것 같고. 그 연구 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LG 경제연구원의 HPA입니다. 저는 국적은 한국이고 네.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입니다. 아, 난 일본 국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축구하면은 한국으로 응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소비세를 이제 인상 통계 끼리 비슷하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뭐 15% 내지 20%로 올리는 것이 일본 젊은 사람들 참 허리 휘겠다. 일본 2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성장률이 이제 꽤 안 좋게 나왔고, 뭐만 논란도 있고 뭐 그런데 소비세 인상 때문에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나오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소비세 인상 또 이후에 경제진단 3분기 전망 아베노믹스 어떻게 갈 건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일본이 GDP가 전기 대비죠? 전기 대비 연율이에요? 아니면 전기 대비예요? 연율입니다. 연율이에요? 전기 대비 연율인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1분기 6.1% 상승, 2분기 6.8% 감소. 네. 그럼 뭐 원인이 뭐예요? 네, 소비세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러한 내구재 소비가 위축이 됐고요. 네. 아무래도 1분기에 굉장히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반작용이 발생했고 그러한 소비세 영향이 주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엔저 효과도 감퇴되는 아베노믹스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 다녀온 사람들 말 좀 이렇게 보면 무지하게 요즘 부동산 시장 좋아지고 있다. 뭐 화랑이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던데 지표상으로 소비는 별로 안 늘어난 거 줄어든 걸로 사실은 나오고 있고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랑 반대 같아요. 우린 지표는 좋고 체감 경기는 나쁜 나라인데 거기는 지표는 나쁘고 체감 경기는 좋고 이런 것 같은데 일본 체감 경기 좀 어때요? 네, GDP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소비의 경우를 보면은 4월을 바닥으로 해서 점점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하는 길거리 경기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택시 운전수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가지고 지수화하는 그러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최근에 3개월 동안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소비세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마인드가 개선되고 있고 일부 백화점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힘 자체는 이제 크지는 않다. 근데 이제 임금이 면목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인드는 좋아지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실제 마인드의 개선에 비해서 씀씀이는 그렇게 뚜렷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소비세의 효과가 감쇄되고
물가 상승세가 일정 수준에서 수렴되고 임금이 계속 오른다면은 이제 소비가 확대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의 초입에는 들어갔다. 무역 수지 한번 보죠. 무역 수지가 일본이 어떻게 나왔죠? 무역 수지가 이번 7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1조 엔 적자 이렇게 나왔는데 네. 1조하고 뒤끝자리 조금 더 붙습니다. 1조 240엔 적자인데 6월달 1조 680억 엔 적자니까 거기서 적자가 조금 줄어든 거죠. 수입도 전달에 비해서 한 0.6% 늘었다 그러고요. 수출은 근데 이제 1.5% 수입보다는 더 많이 늘어가지고 일본 그 무역 적자가 오랜만에 좀 개선됐습니다. 예. 일본 무역 수지 적자의 제일 큰 원인이 어떤 거예요? 네, 두 가지 크게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고 네. 대신 이제 석탄이라든지 화력 발전. 가스라든지 네. 화력 발전소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 수요가 확대되고 게다가 일본이 엔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이제 엔조가 되더라도 수출을 늘리기가 어렵고 기업이 없으니까. 네, 오히려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이 대규모로 수입이 하고 전자 분야가 이제 무역 촉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일본의 생산 능력의 한계, 네. 그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데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디플레이션 견제라는 게 지금까지 일본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은 수요를 전부가 아무리 확대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입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전 재가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 규정에 맞는 그러한 원자력 발전소는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험과 검사에 통과한 원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각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원활하게 가동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재가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 되면 무역 적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 대략적으로 일본의 무역 적자가 연간 10조 엔 정도라고 보면은 한 4조 엔 정도가 원자재 수입이 그리고 한 6조 엔에서 7조 엔 정도가 산업 공동화, 제조업 공동화 효과라고 보면은 이제 원자력의 문제가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무역 적자 기조가 쉽게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앞으로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일본의 공급이 잘 되고 차세대 선장 산업에서 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무역 적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그 IT 산업, 전자 산업 그거가 지금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니면 일시적인 거라서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좋아질 거로 보나요? 네, 아베노믹스에 크게 노렸던 부분이 금융으로 완화하고 네. 재정을 확대하면서 엔조를 만들면은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사실은 수출 주도형 경기 회복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엔조가 되더라도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다라는 게 큰 오산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제조업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 공동화된 압력이 있었고 또한 일본 해외 거점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역수입되는 제품도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수출 금액보다는 해외 생산 금액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일본 거점에서 생산을 해서 싸게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일본의 해외 거점하고 일본의 수출품이 경쟁하는
그러한 구도로 빠지기 때문에 이미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거점이 더 중요해진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가격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단 한번 화끈하게 한번 또 우리 골라보고 가야지. 그죠?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 진단. 자, 선방인지 아니면 이게 충격이 심할 거다든지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 전 박사부터. 저는 선방이라고 봅니다. 선방했다? 예. 오케이. 여기는? 저도 선방. 그럼 일단 이제 설명을 해보세요. 이지평 박사의 그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종합결론을 그렇죠, 짓는 자이고. 소비세 인상이 이제 소비세가 지금 인상된 건 두 번째지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없던 소비세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소비세를 3%에서 5% 올렸을 때, 지금 이제 5에서 8로 올렸을 때 그때마다 나타나던 현상들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일단 올리기 직전에 소비가 많이 늘었다가 올리고 나면은 소비가 확 줄고 그게 이제 그 다음 분기로 가면은 점차 안정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었거든요. 우리 담배값 인상하는 거랑 똑같죠. 네네. 그러니까 뭐 당장 다음 달에 세금 더 내야 된다. 그게 이제 내부 소비재면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퍼센터지로는 3%라도 금액이 크면은 기다렸다가 소비세 올린 다음에 사는 거는 그거는 바보죠.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산 효과, 그 효과 때문에 나오는 그 패턴하고 과거의 패턴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유별나게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네, 일단 뭐 심리지표 같은 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종합해서 총평을 내려주시죠. 일단 1도 양단을 그 답을 먼저 주시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성장률로 보면은 지난 97년의 경우에는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5%였고 이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좀 크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직전에 성장세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고 고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디플레이션이 해결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있어서 소비세에 영향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소득이 조금 실질적으로 감소하더라도 미리 구입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작용하고 또한 일본 정부도 5조 5천억 엔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는 정부 수요가 다소 둔화됐습니다만은 3분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공공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3분기 이후에 일본 경제 전망 한번 봅시다. 자, 3분기 이후에 뭐 일본 경제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갈 건가? 한번 들어봐야죠. 어떻게 봐요? 2분기 때 나빴던 게 전부 다 1분기 때 좋았던 게 거꾸로 다 나빠진 거기 때문에요. 3분기 때부터는 안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특별히 지금 대형 악재가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직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직전에 너무 나빴으면 그 다음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성장률은 저는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나올 수 있다. 여기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전분기에 안 좋았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당연히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본다. 네. 자, 97년에 한 번 인상했을 때 그때 분기별로 보면 성장률이 어땠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 났다 그다음에 플러스로 돌았나요? 그 연간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직후에는 한 3%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마이너스 부분 줄었습니다만은 연간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시아 동화 위기와 같이 이제 특수한 요인도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재정도 긴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소비세 인상에 맞춰서 재정 확대 정책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막 인력 부족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나올 것으로 보면은 기업의 투자도 회복되고 소비 감소도 멈추면은 일본 주요 연구 기관들의 전망치를 평균으로 하면은 한 4%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 네. 그 소비세를 이제 인상 한 게 그 일본 재정 적자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
그 코끼리 비스켓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네, 물론 이제 일본의 재정 적자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고 누적 채무, 국가 채무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3%의 소비세 인상만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면서 하면은 이제 일본 국민들도 재정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그것이 경제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으로 가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세출도 합리화시키 나가면은 이제 재정 적자 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년까지 10%. 네. 근데 10% 가지고는 뭐 터무니없다. 는 게 아주 중론이던데 아무리 뭐를 하고 해도 네.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얼마까지 가야 돼요? 뭐 일단은 10%로 인상하는 게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 경기 상황을 보면서 일본 정부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금융 완화 정책하고의 조율을 하면서 아마 결정할 텐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10%로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경기를 배려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연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있어서 재정 적자의 비중이 상당히 이제 수년 동안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10%의 소비세 인상만으로는 2020년 이후에 다시 재정 적자가 지금의 소비세율만으로는 늘어날 수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뭐 15% 내지 20%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야, 일본 젊은 사람들 참 허리 휘겠다. 일본이 보니까 1년에 소비세로 걷어들이는 금액이 이제 소비세가 5%일 때 대략 한 10조 엔 정도를 걷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로 올라가면은 소비가 크게 소비세 때문에 줄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20조 엔, 그럼 10조 엔 정도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건데요. 사실 그 자체가 이제 일본이 지금 그 금융위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제가 보니까 크게 늘어났을 때는 연간 한 50조 엔까지도 늘었던데 그 부분을 다 메우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그 50조 엔의 재정 적자는 그 일시적으로 경제 위기 때문에 나온 큰 숫자일 그렇죠. 거고. 예. 그건 경제 위기도 있었고 예. 거기다가 더하기 그 지진. 예, 그렇죠. 예. 그때도 또 추가로 돈이 많이 예,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게 한 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이 한 5% 이내로 뭐 안정화된다라고 보면은 이 소비세 인상 때문에 그 재정 적자를 이렇게 줄여주는 부분이 전체 재정 적자의 한 그래도 상당 부분을 줄인다. 5분의 1 이상은 될 거다. 자, 여론조사에서 아베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로 나와요. 지금 지지율이 얼마나 돼요? 아베? 계속 50%를 넘었다가 네. 집단적 자위공 네.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의 틀 안에 있습니다만은 네. 이 틀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이제 일본이 공격 당하기 이전에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동맹국과 같이 싸울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을 내각하기 위해서 네. 의결을 하고 그 결과 일본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전쟁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감, 혹시 자기도 이제 군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지율이 한 40%대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소 이제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이제 드디어 평가해야 되는 별로 한번 해볼까? 별 5개로 점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구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개인의 뭐 예. 그러니까 일본 경제 입장을 해서 예, 일본 경제 입장에서요. 적국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예. 저는 그럼 별 4개 주겠습니다. 5개 중에 4개? 예, 예. 화끈하네. 예. 네, 여기는 저도 네. 4개? 예. 별 몇 개 줄 것 같아? 세계판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판인데 이제 네.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네. 또
일본이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갖게 되면은 이제 좀 세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제만 놓고 보면 세계 반인데 정치적인 거를 좀 감점을 해서 세계로 결론을 내신다. 아, 나는 몇 점 줄 것 같아. 궁금하지? 안 궁금합니다. 아, 궁금해봐 좀. 예, 정말 궁금해요. 몇 점 주실 그치? 겁니까? 예. 5. 5개요? 네. 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굉장히 힘든 일본 경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무지하게 힘든 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개 반은 줄 것 같아요. 거의 뭐 만점에 가깝게. 이 정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4개 보고 화끈하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말하는 스타일이 화끈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4개가 화끈한 게 아니고. 무역수지 적자 발표나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 일본 엔화 환율이 좀 움직였어요? 네. 어떻게 움직였어요, 엔화 환율이? 사실 그러니까 일본 무역 수지라기보다는 지금 일본 재료에 따라서 달러엔이 올랐다기보다는 달러 쪽 재료인 것 같아요. 일단 달러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뭐 엔화만 약세인 게 아니라 유로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 때문에 일단 달러엔이 좀 올랐고 한 발짝 더 이렇게 올라서려면 뭐 BOJ 추가 완화나 그런 일본 쪽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국면은 일단 달러 강세 좀 편승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갔어요, 엔이? 103.9엔 뭐 아직 103.9, 104에는 못 올라섰고요. 못 갔고. 예. 그러면 원에는 지금 뭐 1000m에서 그냥 계속 가겠네. 980원대로 들었었죠. 980원대. 예. 원엔이 1000m로 내려가면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정부가 1000원에 타겟을 맞춰가지고 외환 정책을 많이 폈었죠. 근데 왜 이지평 박사님 얘기 들어보면 일본의 제조업이 구조적인 이제 다 공동화 때문에 수출할 게 없어서 엔화가 약세가 돼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일본하고 어쨌든 부딪히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별로 안 큰 거 아닌가?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뭐 지금 늘어나지는 못하지만 그건 꼭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 성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비슷한 건데 일본 엔 때문에 우리 수출이 뭐 시장을 많이 뺏겼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직 크게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될 수 있는 거는 아베노믹스가 성장 전략을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와서 다시 스마트폰에서 경쟁력을 회복한다거나 LCD에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차세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로봇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은 그러한 엔조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 산업에서.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일본 기업의 해외 거점하고 우리 기업이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거점에 보내는 일본제 부품이라든지 소재가 이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일본 본사의 이제 오페레이션 코스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본 해외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제품하고 경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다 총재 입장 좀 얘기해 주세요. 계속 보고 있죠, 일본도. 일단 근데 뭐 아까 그 분장실 그 대기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더할 필요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일단 뭐 그냥 그렇게 뚝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되고 통화의 양쪽 완화. 예, 통화의 양적 완화를 얘기하고 해야지. 더 이제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뭐 이제 좀 조금이라도 좀 경기가 안 좋아지려는 조짐이 있으면 일단 이미 한 거니까 멈출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지표가 좀 안 좋으면 추가 완화 기대 시장이 여전히 있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발표했던 거를 다 안 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죠? 원래 계획 하고 지금 조금 아직 올해 말까지 연말까지 스케줄은 지금 이미 연초에 발표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는 가고 계속 있고 지금 자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BOJ 자산. 그건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 내년 이후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없는 걸로. 그럼 엔화는? 일단은 이제 달러 이제 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지받을 요인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10월에 미국 테이퍼링 종료가 되고 음. 또 이제 뭐 지표 좀 안 좋게 나오면 BOJ가 언제든 추가 완화를 해줄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수급적으로도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자본 금융 수지인데 계속 지금 증권 투자 관련해서는 돈이 밖으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외 채권 투자가 계속적으로 올해 좀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채권 중심으로. 그리고 기타 투자 수지도 계속 좀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급적으로 봐도 좀 엔화 약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다만 그래서 달러에는 굉장히 한 100엔 부분에서는 이제 강하게 지지받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달러 강세 재료도 있고 그 저번에 전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약간 더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포지션이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다고 이제 엔화 약세 포지션을 지금 한 1, 2년 정도 계속 가져왔는데 확실히 정리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거든요. 엔화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그 투자자들은 엔화 약세 베팅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다는 거, 재료에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 재료랑 BOJ 추가 완화 이 강력한 재료가 이렇게 같이 합쳐지지 않는 한은 좀 무겁게 오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 메인 토크 마무리하고 외신으로 넘어갑시다. 네.